취직자가 알려주는 코알모 시즌2. 안녕하세요. 코빗의 최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빗의 레온입니다. 2022년 10월에 저희 코알모 가이드가 시즌2로 다시 돌아왔어요. 코알모 시즌2에서는 기존의 코알모 시즌1에서 다뤘었던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딥다이브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좀 더 트렌디하게 저희가 재해석했다라고 알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시즌2의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주자는 비트코인이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일단 네.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출시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온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시즌1에서도 네.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많이 커버가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내용과 관련된 것은 경제적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는 무엇인지가 될 수 있겠는데, 먼저 그 부분부터 간단히 요약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은 결국 비트코인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테크놀로지는 희소성이 있는 자산을 중개인 없이 전달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중개 수수료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가치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비트코인 테크놀로지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좀 궁금하신 분들은 시즌1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참조로 드린 링크 들어가셔서 내용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항상 이거 왜 써? 뭐 이렇게 물어보면 중개인이 항상 나와요. 네, 맞아요. 이 중개인 없이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 뭐 신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개인이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현대사회에서는 중개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중개인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되게 좋은 질문 주셨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면 쉬운 예로 부동산을 거래하고 싶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는 이유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매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쵸. 네, 그리고 판매자가 판매하고 싶어하는 가격과 구매자가 사고 싶어하는 가격을 서로 조절을 해서 결국 거래가 쉽게 성사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실생활에서 다른 예를 들자면 주식을 우리가 사고 팔 때도 중개인 역할을 하는 증권사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또 실제 생활 필수품을 살 때도 슈퍼마켓을 이용을 하는데, 이 사례도 중개인이 있는 현대생활에서의 어떤 거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없으면 사실 말이 안 되네요. 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중개인이 없다면 우리가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치러야 하는 비용이 더 높아지는 거고, 또 거래도 쉽게 성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신 현대사회에서 중개인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거래인이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는 정보 수집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대신 제공해주고, 그래서 비용을 낮추고 또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게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에서는 중개인을 없애서 그 신뢰 비용을 낮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개인이 없다라는 게 이런 단점들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거래를 이루어지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수집 비용을 그대로 올리고 거래를 성사시킬 수 없는 그런 확률도 또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극복하면서 신뢰 비용을 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지금 레온이 해주신 질문이 오늘 주제인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도 연결할 수 있는 질문 같은데요. 중개인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상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점도 있지만, 중개인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중앙화된 서비스에서는 우리가 결제했거나 구매한 정보,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침해될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잘 작동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믿었던 중개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관련이 되는 사건은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금융기관, 정부와 같은 중개기관을 통해서 금융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다행인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기존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게 듣다 보니까 이 중개인이 약간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 약간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아까 부동산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기가 더 이윤을 취하려고 그 금액에 대해서 일정 수수료 퍼센트를 받는 네. 거잖아요. 한 1억짜리 집인데 2억으로 올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불신이 계속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요즘에 카카오 네, 사태 맞아요. 있잖아요. 네. 이 중앙화된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체감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카카오라는 메신저 서비스가 지금은 카카오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인증 서비스들도 엮여 있는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카카오가 안 되니까 뭔가 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쓰는 가상자산 로그인도 안 되고 뭐 일일이 다 비밀번호 네. 찾아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송금도 너무 안 되고. 네,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네. 중앙화된 리스크가 좀 불편할 수 있구나 네, 라는 맞아요. 거를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네,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기존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의 불신을 확산하게 되었다고 해주셨는데 글로벌 위기 자체가 불신을 확산시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어떤 거죠? 네,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터졌죠. 근데 이 사건은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이 초금리 정책을 펼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미국은 IT 버블도 붕괴되고 이라크 전쟁도 있었고 911 테러도 있었기 때문에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초저금리 정책을 펴서 아무래도 경기를 부양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니까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결국 버블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러한 어떤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으로 상품화를 해서 이걸 다시 금융기관에 팔고 또 이 상품을 가지고 담보로 대출을 받고 어떤 여러 가지 레버리징 과정을 반복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문제점이 발생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 2004년부터 미국의 예로 다시 돌아가면 초저금리 정책이 끝나고 부동산 버블이 꺼지니까 금리 상승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상품들의 금리도 상승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여기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일반 모기지론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들이 많이 가입했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니까 이런 사람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채무 상환이 안 되니까 대출을 해줬던 금융기관이 연쇄 파산을 하게 되고 아주 경기가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미국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초저금리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다가 상황이 좋아지면서 금리를 상승시키고 거기에 대한 뭔가 대출 이자 부담 이런 걸로 계속 상환 능력이 떨어져서 파산하는 네. 경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네, 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좀 더 무서운데.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도 경기 부양을 하려고 금리를 확 오랜 기간 동안 낮췄다가 그쵸. 다시 금리를 상승하는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자산 시장에서의 문제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사례를 꼭꼭 잘 찝어주시는 것 같아요.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는데 또 다른 비트코인 2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궁금한 게 금융회사들이 대출 회수 불능으로 파산까지 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금융회사는 굉장히 커다란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다루고 네, 맞아요. 네. 이런 자산을 커다랗게 다룰수록 리스크 관리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리스크 네. 관리해주는 인력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 인력들조차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일 거고 네. 근데 뭔가 대출 회수 불능으로 이렇게까지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되지? 라는 생각이 계속 있거든요. 네, 이것도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결국 리스크 관리나 유동성 관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권 상품화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거를 또 다른 회사한테 판매하면 이 회사는 이걸 또 다시 파생 상품화나 다른 증권 상품화로 만들어서 이거를 또 거래를 막 하기 시작하니까 과한 레버리지가 발생하면서 결국 레오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 관리나 리스크 관리가 확실히 안 됐던 것 같아요. 결국 2008년 금융위기로 번지게 되는데 실제로 리먼 브라더스 같은 정말 대형 회사들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 관리나 리스크 관리가 왠지 잘 될 것 네. 같은 회사들이 줄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증시도 엄청나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중앙은행이나 중앙화된 기존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나 유동성 관리가 부실했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러한 중앙화된 기관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되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최근 일어나는 일들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맞아요. 많이 저도 돼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뭔가 최근에 디파이 시장도 초저금리로 사람들이 계속 레버리징을 많이 사용하고 그러면서 디파이 시장이 엄청 네, 맞아요. 돈이 많이 몰렸잖아요. 네. 최근에 스레로즈 네. 캐피탈도 파산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 맞아요. 것처럼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포인트 주신 대로 유동성 관리나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작년에 2021년에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을 때는 네. 문제점이 발견이 안 되다가 아무래도 하락 시장에서 유동성 관리나 리스크 관리가 부족했던 회사들이 수면 위에 올라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얘기해 주셔가지고 생각난 건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다룬 영화가 하나 있잖아요. 네. 이 빅쇼트라는 영화가 기억이 많이 네, 남거든요. 맞아요. 거기 가위바위보 네. 하는 이 얘기를 거기서는 A랑 B가 가위바위보 하고 그 뒤에서 A가 B가 누가 이길지를 또 내기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또 누가 이길지 내기하고 계속 이게 무한반복 맞아요.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인상 깊은데 구독자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는 거를 네, 추천합니다. 맞아요. 굉장히 네.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좀 요약하자면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나왔고 이걸 통해서 중개인 없는 거래를 가능하도록 하는 비트코인이 탄생했다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자체가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건 맞는데 정확하게 탄생한 딱 시점이 있을 것 네. 같아요. 그게 언제인 거죠? 비트코인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죠.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네. 처음으로 비트코인 백서를 세상에 공개하게 됩니다. 여기서 백서에서는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에 대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순수한 개인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후에 2009년 1월 3일 최초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론칭되게 되고 사상 첫 채굴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비트코인을 창시한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한 정보는 아직도 밝혀진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더 흥할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만약에 제가 이거는 뭐 레온 코인이야 하면서 아무 코인이나 만든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움직임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가격의 움직임은 어땠나요? 처음 출시됐을 때는 아무래도 정부나 중앙은행이 없다는 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인이라는 거에 집중이 되면서 아무래도 신뢰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좀 약간 사이버머니 같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10월 5일에 1 비트코인이 0.000994 달러에 거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8년 뒤인 2017년 10월 5일 기준으로는 가격이 4,200달러까지 폭등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도 많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네. 0.000994달러에 그러니까요. 비교했을 때는 거의 4억 프로가 인상되는 걸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많이 상승을 했다는 걸 4억 %요? 네, 알 수 있고 또 이후로 가면서 미국의 어떤 유명한 기관 투자자나 금융회사들,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비트코인 시장에 진출하면서 비트코인의 어떤 자산군으로서의 편입이 촉진되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적이 있었지만 네. 현재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19,000달러에서 2만 달러 선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와, 2009년에 1달러치만 사놨으면 이제 그러니까요. 4억 달러 있는 거네요. 네. 너무 좋네요. 생각만 해도 너무 100달러, 예. 좋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자체가 백서 이름이 네. P2P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잖아요. 네, 네. 이 캐시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현금 거래 시스템? 통화로서 쓰일 네.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러면 현물 거래 수단으로서 지금은 사실 쓰이진 않잖아요. 네. 뭐 쓰이는 것도 물론 있지만 네, 그렇죠. 엘살바도르 같이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해서 쓸 네. 수도 있지만 최초로 언제 쓰였는지 네.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역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된 적이 있었죠. 그게 2010년 5월 22일인데 실제로 많은 어떤 가상자산 업계나 가상자산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5월 22일을 매년 비트코인 피자데이로 기념을 하고 그쵸.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10년 5월 18일에 미국의 한 개발자가 비트코인 포럼에 비트코인 2판을 보내주면 1만 비트코인을 지불하겠다라고 거래를 오. 제안합니다. 실제로 이거에 응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거래가 이루어졌고 응답한 사람이 비트코인을 받고 피자 2판을 결제해서 개발자에게 보냅니다. 개발자는 배달된 피자를 가지고 인증샷을 올리기도 하는데 이날이 역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결제가 된 날이죠. 최근에는 실제로 이렇게 단순히 개인 간의 어떤 거래가 아니라 그쵸.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판매 대금으로 결제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사용 사례로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다음 주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판매 대금으로서 비트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하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것 같고 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탄생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네, 알아볼 다음 거죠? 시간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네. 그럼 과연 비트코인이 이렇게 출시되게 됐는데 과연 언제부터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지 살펴보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사실 떠오르게 된 이유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특징이 가장 강하잖아요. 네.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저희 또 있잖아요.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마지막 시간에 맞습니다. 네. 댓글로 질문이나 뭐 이런 궁금하신 내용을 주시면 한번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바이바이.